자, 오늘도 뜨거운 이슈를 시원하게 또 따뜻하게도 풀어보겠습니다. 커버스토리 박상현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상현입니다. 자, 국민들 또 대통령의 정치뿐만 아니라 언론인도 대신하는 자리다라고 했는데 네. 우리 박상현 아나운서는 무엇을 대신하고 있습니까? 저는 아마도 네. 일찍 일어나기 싫어하는 분들을 지금 대신하고 있지 않을까? 좋아하는 분들도 대신할 겁니다. 정말 그렇죠. 새벽같이 일어나서 모든 뉴스를 정리해서 지금 듣고 계신 우리 뉴스 청취자 와이튼 청취자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기 때문에 새벽같이 일찍 일어나서 뉴스도 정리하고 화장도 곱게 하고 얼리버드를 대신하고 있는 저희 딸은 대신하지 않는 걸로 일어나질 않습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일찍부터 일어나서 준비한 소식들 많은 분들이 지금 출근하면서 어제 그 뉴스 어떻게 됐지 할 텐데요. 네. 지금 전해드립니다. 자, 어제 체포 적부심 서울중앙지법으로 갔잖아요. 네네. 어떻게 됐는지부터 알려주시죠. 이거 기다리다가 주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이 시각 가장 뜨거운 뉴스입니다. 네. 일단 체포 적부심 그게 뭔지부터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법원이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 심사해서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에 석방하는 그런 제도인데요. 네. 공수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 적부심사 청구로 국면 전환을 시도했지만 법원이 기각을 했습니다. 네. 체포영장 발부했던 서울 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이 기각을 했는데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한 게 부당하지 않고 서울 서부지법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도 적법하다고 인정한 셈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서 체포영장 관할법원 위반 등의 논란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계속 왜 서부지법이냐 중앙지법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중앙지법도 서부지법의 영장이나 체포가 옳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자, 이거 부적법한지 봐주십시오라고 한 청구를 기각한 사유는 뭡니까?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라는 게 문장이네요. 그렇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형사소송법 제214조의 이 제4항에 의해 기각한다라고도 덧붙였는데요. 네. 이 조항에는 법원이 피의자를 신문하고 수사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한 뒤에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 결정으로 기각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네. 쉽게 말해서 대통령이 공수처 체포가 부당하다고 다투고 있지만 그런 주장에는 충분한 이유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자, 법에 의해서 체포를 수사기관이 하게 되면 48시간밖에 못 잡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이 48시간 안에는 체포 적부심 신문 등에 소요된 시간은 포함이 되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48시간을 스톱워치로 재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잠시 일시정지 버튼을 눌렀던 거예요. 네. 당초 체포 시한은 윤 대통령이 체포된 그제 오전 10시 33분부터 48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오전 10시 33분까지였는데 하지만 체포 적부심 절차로 소요됐던 시간만큼 그대로 시간이 추가가 돼서 오늘 저녁쯤까지는 체포 상태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48시간 중 정확히 20시간 30분이 남은 상태에서 스톱워치가 멈춰섰었는데 법원의 결정서를 공수처가 받는 시점부터 시계가 다시 돌아가게 됐습니다. 공수처는 구속영장 청구 전에 윤 대통령 조사를 더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첫 조사에서도 진술을 거부한 데다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또 큰 상황입니다. 다만 추가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더라도 공수처는 관련자들의 진술, 물적 증거로 혐의가 소명되는 만큼 영장 청구에는 무리가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오늘 10시에 다시 조사를 하겠다 공수처 입장이 지금 속보가 나왔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할 말은 이미 다 했다. 따로 나가서 조사받을 게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이제 구속영장이 집행되는지도 또 역시 구속적부심 뭐 이런 것들이 열리니까요. 자, 이런 상황인데 구속영장 심사가 열리는 거니까요. 그러나 이런 상황인데 또 헌법재판소도 지금 분주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차 변론기일이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국회 측 그러니까 탄핵소추위원들이죠. 이분들은 빨리 윤 대통령을 파면해달라 이런 요구를 했다고요? 맞습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헌법의 적, 민주주의의 적이 다시는 준동하지 못하도록 만장일치로 신속하게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해달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탄핵
소추 의결서에 적힌 내용을 순서대로 읽어 내려갔는데요. 전시 사변이 아닌데도 계엄을 선포했고 정상적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았으며 국회의 활동을 제한해 헌법과 계엄법을 위반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투입하고 사법부 인사를 구금 체포하려 시도했다는 의혹, 탄핵소추 이후 법원의 체포영장에 불복하면서 관저에서 농성한 것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자, 김진환 변호사가 나서서 파워포인트를 사용해서 20분간 설명했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핵심 내용만 좀 전해주시죠. 피청구인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상 요건과 절차 중 어느 것도 준수하지 않은 위헌적인 행위였다라고 했고요. 네. 계엄 해제를 결의 중인 국회에 대한 공격 행위만으로도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예. 또 김 변호사는 그 윤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도 국민을 분열시키는 음모론에 기초한 반헌법적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담당할 자격이 없다고 파면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자, 국회에 대한 공격 행위는 질서 유지다 이런 입장들을 내세우고 있는 윤 대통령 측 주장. 역시 핵심 근거로는 부정선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주된 배경에 비상계엄 선포의 주된 배경에는 부정선거가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배진한 변호사는 부정선거가 최대 국정문란 상황이라면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세우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또 대통령은 부정선거에 대한 제보를 워낙 많이 받았다면서 대통령은 그 부분에 대해 굉장히 의심스러워했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네. 중국, 북한에서 선관위를 해킹하고 가짜 투표지를 넣으려는 시도가 있었다거나 사전 투표를 신뢰할 수 없다는 등 부정선거 주장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이건 증거 조사 과정에서 네. 보여드리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밖에도 민주당이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탄핵을 연속으로 시도했고 간첩죄 개정을 막는 등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고 계엄 선포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예, 기존 주장과도 비슷한 측면이 있고요. 선관위는 투표해 보신 분들은 아는데 현장 가면 이제 이렇게 인쇄기를 통해서 투표용지가 쭉 하고 네. 인쇄돼 나오죠. 그래서 가짜 투표지 부분에서 여러 가지를 다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헌재에서는 관련된 중국 관련된 명단 그리고 선관위의 CCTV에 계엄군이 들어간 장면 등등을 네. 증거로 채택해서 또 보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네.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여당은 특검에 대해서 계속 반대를 하다가 여당은 예. 반대를 하다가 지금 어쨌든 특검법을 굉장히 힘든 상황이지만 할 수밖에 없다. 권성동 대표의 이야기가 많이 보도가 됐는데 맞습니다. 단판 중인가요? 어떤 상황입니까? 오늘 오전 11시 에 이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야 원내대표가 우원식 의장 주재로 회동을 해서 특검법의 합의 처리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고요. 오후에 바로 본회의를 열기로 한 상황입니다. 앞서 민주당 등 6개 야당이 공동 발의한 내란 특검법은 이미 국회 법사위를 통과를 한 상황이죠. 예. 국민의힘이 비상계엄 사태를 독립적으로 수사할 자체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해서 발의하기로 한 겁니다.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예. 일단 국민의힘은 특검 후보 추천 주체를 대법원장으로 단일화하자는 야당의 주장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예. 하지만 외환과 내란 선전 선동 혐의를 비롯한 수사 범위와 기간, 특검팀 규모는 모두 더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예, 합의가 어떻게 될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외환, 내란 선전 선동 혐의, 수사 범위 기간 네. 이런 부분에서 접점이 있어야 어떻게 될지를 봐야 되는 상황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양당 원내대표가 만약에 이런 접점에서 의견 접근을 이룬다면 합의된 내용을 담은 특검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가 될 거고요. 예. 합의가 불발된다면 내란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법적 공방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정치적 공방도 있습니다만 절차상 어떻게 진행되는지 매일 평일 이 시간에 박상현 아나운서를 통해서 또 잘 전달될 겁니다. 전해주시고요. 자, 경제 얘기 좀 봐야 되는데 지금 경제 상황 특히 서민 경제가 힘들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생활자 중에 빚이 없는 분들이 없다라고 할 정도인데 금리 안 내리냐 이렇게 어려운데 맞아요. 이런 입장이었는데 금통위는 안 내렸습니다. 3%로 유지를 했어요. 예. 이게 자, 어떤 배경인가요?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원달러 환율 등 대외 경제 여건이 가장 좀 크게 고려가 됐던 모습입니다. 네. 일단 다음 주에 트럼프 2기가 출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속도가 예상보다 더딜 거라는 점에 주목을 하는 것 같고요. 강달러 흐름이 이어져서 1달러에 1,400원대를 유지한 점도 주요 변수로 봤습니다. 네. 아마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원달러 환율이 작년 11월 초에 트럼프 전 대통령 재선 이후에 미국 물가, 시장금리 상승 기대 등을 얻고 뛰기 시작했는데 그렇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오름폭이 더 커져서 그렇죠. 연말에는 1,480원을 돌파하기도 했거든요. 예. 새해 들어서도 강달러 흐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준금리까지 추가로 낮아지면 달러화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가 더 떨어져서 1,500원을 웃돌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 네. 상황이에요. 고환율이 계속되면 안정세인 물가를 다시 자극할 수도 있다고 금통위는 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금리를 예. 지금 수준에서 유지를 하면서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게 금통위의 판단입니다. 예, 미국의 돈의 가치, 금리와 한국의 돈의 가치, 금리 이 차이가 너무 커지게 되면 그렇죠. 한국의 돈의 가치, 즉 여러 가지 금융 상황이 어려워질 수 있고요. 네. 30원 정도는 지금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정치적 상황 때문에 좀 가치 평가가 네네. 낮아진 거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좀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 기대도 계속 논의가 됐던 거잖아요. 맞습니다. 어제 기준금리 동결한 직후에도 고환율이라는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고심 끝에 동결하기는 했지만 경기만 보면 금리를 당장 내리는 게 당연한 상황이라고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한국은행이 신용정책 방향 보고서를 통해서도 금리 인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밝혀오기도 했습니다. 네. 계엄 이후 소비심리 위축으로 내수 지표가 예상보다 나빠지면서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0.2%를 밑돌 수 있다고 우려했는데요. 기준금리는 재작년 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3차례 연속 동결되다가 지난해 10월과 11월 연달아 0.25%포인트씩 내렸었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총재는 결론적으로 두 차례 금리 인하 효과도 좀 더 지켜볼 겸 숨고르기를 하면서 정세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 게 금리 인하 여부를 판단하는 게 더 신중하고 바람직한 게 아닌가 판단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뭐 0.25%씩 내릴 때 베이비 스텝 이런 표현도 쓰는데 이 경기가 확 얼어붙어도 침체가 돼도 큰일이고요. 다시 살리기가 어렵거든요. 그렇죠. 너무 끌어올라도 여러 가지가 망가지는데 결국은 인하 가능성을 열어둔 건 침체까지는 안 가겠다. 네. 뒤에 공포까지는 안 간다. 이 말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또 이 총재는 금통위원 6명 모두 앞으로 석 달 내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국내 경기가 예상보다 안 좋아서 단기적인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과 대외 경제 여건을 확인한 이후에는 금리 인하를 통해서 네. 경기에 대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자, 뭐 이거 수입해서 재료를 수입해서 파시는 분들은 달러가 비싸지면 그렇죠. 정말 힘들어요. 네. 비용이 더 들어가는 셈이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자 묶여있는 많은 국민들 이자 좀 내렸으면 좋겠다. 힘들다. 맞아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종합적 상황을 잘 고려해 주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부가 2024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거든요.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 부동산 세제에서는 지난 정부 때인 2020년에 폐지됐던 단기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 세금 혜택이 부활했습니다. 네. 단기 민간 임대주택은 의무 임대 기간이 최소 6년인 비아파트로 올해 6월 다시 도입합니다. 예. 건설형의 경우에는 법인세 추가세율 20% 적용도 제외하고요.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와 거주주택에 대한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도 횟수에 제한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건설형의 경우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매입형은 공시가격 기준으로 수도권은 4억 원 이하, 비수도권은 2억 원 이하로 적용됩니다. 예. 또 정부는 양도세 중과가 배제되는 건설형 장기 민간 임대주택의 가액 요건도 현행 공시가액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완화했습니다. 예, 좀 임대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세금 혜택을 좀 더 계속 하거나 유지하겠다 이런 말인 것 같고요. 네. 법인들은 어떻습니까? 현행 9억 원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또 30호 이상 건설하거나 매입해서 공급하는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 배제 가액 기준은 건설형의 경우 현행 공시가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조정이 네. 되고요. 매입형의 경우 공시가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상향합니다. 뭐 내 집 마련 꿈 딱 되면 좋지만 일단 임대 시장에서 생활하셔야 되는 분들에게도 좀 안정적인 상황이 돼야 되는데요. 네. 도움이 될지 안 될지 저희가 지켜보고 또 분석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외에도 여러 솔깃할 내용들도 많이 나왔네요. 올해 말까지 비수도권에 있는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할 때 주는 1가구 1주택 특례 대상 기준도 네.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및 취득가액 6억 원 이하로 확정됐습니다. 예. 또 정부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가주택 2주택자에 대한 간주 임대료 과세 대상을 네. 전세 보증금 합계 12억 원 초과로 정했거든요. 간주 임대료가 뭡니까? 이게 전세 보증금을 하나의 소득으로 보고 과세하기 위한 그런 개념입니다. 전세를 내어주는 것도 네. 일종의 보증금을 통한 소득이 그렇죠. 있다. 네. 주택에서 상가 등으로 용도를 변경한 뒤에 양도한 건물에 대한 1주택 여부 판정 기준 시점도 양도 시점에서 매매 계약 시점으로 변경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월부터는 뭐 우리나라 국민들 요새 젊은이들부터 시작해서 어르신들까지 주식 관심 많잖아요. 네. 해외 주식형 등 TR, ETF 상장 지수 펀드 워낙 네. 이제 많이 익숙해졌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에서 발생한 이자 배당 수익에 대해서도 이제 세금을 제대로 내야 된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네요. 맞아요. TR ETF는 보유 기간 중에 이자 배당 소득이 나더라도 이걸 투자자에게 분배하지 않고 바로 재투자하다가 나중에 네. 팔 때 총수익 누계액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상품이잖아요. 나중에 팔 때 세금을 냈었군요. 그렇죠. 개정안은 앞으로 국내 증권시장 지수를 추종하는 국내 주식형 TR ETF에 한해서만 네. 이자 배당 분배를 유보할 수 있게 했습니다. 예. 이 밖에 해외 지수를 따르는 해외 주식형 TR ETF 등은 오는 7월부터 이자 배당이 나오면 바로 분배를 해야 합니다. 예. 투자자는 분배받은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는 의미겠죠. 그렇죠. 뭐 대원칙의 우리나라 세법 또 세금의 대원칙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이런 원칙에 대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엔비디아의 AI 반도체 칩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워낙 관심이 많았던 HBM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 네. 기술. 지금 SK 하이닉스 또 삼성전자, 삼성 SDS 관심이 많은데 네. 국가 전략 기술로 지정해서 세금 혜택도 준다. 이런 소식도 있어요. 맞습니다. 정부는 국가전략기술의 최신 소재, 부품, 장비 관련 기술을 추가 지정해서 세제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국가전략기술에 들어가면 일반 연구개발 세액공제보다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는 효과가 있는데요. 네. 반도체 분야에서는 HBM, 고대 역폭 메모리, 그리고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마이크로 LED 소부장 기술 등을 신규 지정했습니다. 네. 소재, 부속, 장비, 이 소부장 우리가 좀 고전한 적도 있었는데 잘 되면 좋겠습니다. 네. 짧게 좀 안타까운 소식 묻겠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 하마스 간의 휴전 합의 뉴스만 보고 저도 좀 이제 한숨 내렸거든요. 그런데 또 수십 명이 죽었습니다. 가자 지구를 또 잇따라 폭격을 한 겁니다. 네. 이번에도 희생된 사람 상당수가 여성과 어린이들이었습니다. 아이고. 이스라엘은 하마스 측이 약속을 어겼다면서 책임을 돌렸는데요. 마지막 순간에 무리하게 이스라엘의 양보를 받아내기 위해서 일부 합의를 파기를 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하마스가 합의 약속을 지킬 때까지 이번 합의안 승인을 위한 내각회의를 소집하지 않겠다고 밝혔고요. 하마스는 즉각 반발을 했습니다. 이미 합의안을 전적으로 수용한다고 선언했다면서 이스라엘의 공격이 계속된다면 약속했던 인질 석방을 거부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평화는 하나의 상태가 아니라요. 끊임없는 노력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평화롭게 그리고 따뜻하게 좋은 뉴스들 전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상현 아나운서였습니다.